세계 최첨단 미사일이 아니고 최고로 무식한 미사일이에요. 탄도 무게가 9톤이니까 이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거대한 지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안에 있는 빈 공간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탄이 600개 들어있, 700개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천궁2를 수출했는데 이공률이 무려 96%가 나왔어요. 오, 16%. 오라고 그러죠? 이 정도 놀래면 안 돼. 미국은 지금 신청해도 5년 걸려요. 한국은 지금 신청하면 전화 끊기 전에 배달이 돼. 진짜요?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가장 강대한 시기가 지금이에요.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 졸업한 미국인 조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불검국에서 온 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고향 같은 또 러시아 후배.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2년 차 미국에서 온 카메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인공. 예,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조한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저번 영상이 거의 300만 뷰 찍었어요. 국경 없는 클래스. 3천만 뷰가 아니고요. 3천만 가면 이 스튜디오 통으로 드릴게요. 오늘은 K-디펜스 약간 집중적으로 얘기할 건데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다고. 한국이 극비리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극초음속 미사일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초음속이 마하죠? 한 1200km가 좀 넘죠, 시속. 그러면 미사일이 떨어지면은 종말 속도 마지막 떨어질 때 마하 5 이상을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시간에 6,000km 이상을 가는 거예요. 와우. 와우죠? 근데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탄도미사일, 이 떨어질 때 단거리 미사일이 단거리가 1000km 이내거든요. 마지막 떨어질 때 속도가 마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훨씬 느리겠죠? 마 5에서 10이에요. 진짜? 올라가겠죠, 그때. 아니 떨어질 때가 근데 마 5 이상이면 극초음속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IRBM 중거리 미사일 1000에서 5500km의 미사일들은 떨어질 때 마 10에서 20 사이예요. 오, 진짜 빠르네. 그다음에 ICBM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마 20이 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왜 마 5 이상을 극초음속이라고 할까요? 지금 떨어지는 미사일은 다 극초음속이잖아요. 미사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미사일, 탄도를 기는 걸 발라스틱 미사일, 탄도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 이렇게 순항, 크루징, 비행기가 그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빠르지가 않죠. 근데 순항 미사일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산을 끼고 돌아요, 회피해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피할 수 있어요, 느리지만. 대신 걸리면 요격이. 유용성도 크지만 더 느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무거운 걸 못 실어요. 여러분들 야구 좋아해요? 베이스볼? 투수가 포수한테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이렇게 던지죠, 직선으로. 패스트볼 제일 빠른 거죠. 직선으로 던지죠? 근데 외야에서 공 잡으면 투수처럼 직선으로 던져요? 아니죠. 못 던지죠. 왜? 멀리 던질 때는 중력을 이용해서 높이 던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떨어지는 포물선, 이걸 그리죠? 이게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순항미사일은 멀리 못 가요. 무거운 걸 못 실어요. 근데 탄도미사일은 지금 아르테미스 어디 갔어요? 우주 갔잖아요. 그리고 높이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속도가 빠르고 무거운 걸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속도는 다 마하 5 이상이 돼요.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그러느냐? 특징이 있어요. 뭐냐? 마 25, 마 30으로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면 시간과 속도를 계산하면 떨어진 위치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요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사일 탄두가 탄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극초음 미사일들은 이 탄두 부분에 날개가 달렸어요. 오, 그 부분이에요? 앞에도 거의 비행기 왜 같이. 그러냐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내려올 때 이렇게 안 내려와요. 마하 5 이상이면서 이렇게 돌아요. 오, 진짜? 와우.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돌아버리면 못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빠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내면서 마지막 종말 단계에서 활공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건 이 정도로 선회를 하고 조금 복잡한 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요격을 못 하잖아요. 이번 중동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방공망이잖아요. 저들이 때리면 막는 거잖아요. 지금 천국 미사일 96%잖아요. 팩3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나와요. 근데 이러면 못 막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대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란 전쟁에도 썼어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썼어요. 킨자리라고. 킨자리라고 하는 건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어디 나올 거예요? 러시아 거. 러시아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전쟁에서 효율성인데 그 미사일들은 예를 들면 하나 뭐 비싸긴 하겠지만 미국 항공모함 캐리어. 그거 너무 비싼 건데 그거 하나 저금속 미사일로 쏴면은 막을 수도 없고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킨잘은 러시아가 그렇게 극초음속에서 자랑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요격했어요. 선회가 불완전했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이 개발하는 건 일반 탄도미사일도 이스칸데르, 러시아 건데 알렉산더란 뜻이에요. 일반 탄도미사일인데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선회를, 이것도 피하기 쉽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앞에 HGC라고 하는 활공체가 달려 있어요. 활공 비행체가.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로 가버리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한국 이 미사일 기술 조금 앞서가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미사일이요. 나이키 허큘리스라는 미사일이 있었어요. 호크하고 50년대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장거리. 아주 무식하게 생겼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백곰이라고 그래서 미국한테 우리 이거 미사일 좀 만들게. 북한이 있잖아. 그래서 이 지대공 미사일을 지대지로 바꿨어요. 지대공을 어차피 놀러가는 거니까 땅으로. 이게 백곰. 이 백곰을 시작으로 이 현무, 이걸 기반으로 현무 미사일을 개발을 했어요. 이 현무에서 드디어 이 미사일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고, 백곰은 사거리가 180km거든요. 근데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제약을 했어요. 왜냐?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면 북한을 장악하잖아요. 중국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어디까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미사일 사거리가 풀렸어요. 그때 처음으로. 왜냐? 우리가 백곰을,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를 가지고 했으니 니네 내 기술을 썼으니 내 말을 들어. 그 다음에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받았으니 한미 원자력 기술 내 말을 들어. 농축 제철이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이 프렌드 러시아의 도움으로 이제 현무 미사일 체계.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무2 이 원형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거든요. 그 다음에 북한의 KN-23 이 세 개를 비교해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다 러시아 어원. 소련이나 러시아한테 받는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 개발에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출발은 미국이죠. 나이키 허큘리스 그렇고 K1, K2 이 출발도 사실은 M1 탱크에서부터 축소형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끼어들면서 러시아의 기술들이 결합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바로 불곰 사업이에요. 러시아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건데 스페이스X이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스페이스X 처음에 시작했을 때 미국한테 가서 좀 기술 달라, 미사일 달라고 했는데 안 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한테 가서 미사일 사서 그 미사일 기반으로 처음에 로켓을 또 만든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소련에 갔을 때 놀랬던 게 제가 우표를 모았거든요. 보이는 적도 우표를 샀어요. 그때는 소련 체제가 무너지는 시기니까 하드 커런시 달러만 있으면 왕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우표를 모았어요. 우표 부자. 잘 보이면 내가 좀 나눠줄 수도 있지. 거기에 60년대, 70년대 어마어마한 우주 개발 우표. 유리 가가린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초의 우주인부터 바스톡 같은 많은, 그다음에 스푸트니크 샥, 세계 최초 인공위성부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러시아는 우주 로켓의 강국이에요. 군사 기술의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어요. 맞아요. 슈라는 어떻게 기억을 못할 텐데. 부모님들한테 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다고. 완전 이제 큰 나라였는데 갑자기 다 독립돼가지고 힘든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있어도 음식이나 이런 거는 못 사는 시절이었어요. 없으니까.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가 갑자기 절반으로 폭락하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 공황 상태가 빠지는 거예요. 정말로 그 충격은 상상을 못해요. 그 충격이 오늘날 푸틴을 있게 한 거예요. 그 좌절 상실감. 여기서 우리 푸틴이 나와서 내가 할게. Great Russia. 이러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한테 14억 달러 가져다가 생필품들을 사고 그랬어요. 갚아야 되잖아요. 돈이 없잖아. 어떻게 갚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야 무기를 줄게. 그 처음에 한국은 싫어했어요. 야 돈으로 줘. 왜 돈 빌려고 하고 무기를 줘. 이게 이제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들어온 게 T-80 그 당시 최신의 전차예요. 그 다음에 BMP-3라는 보병 전투차. 보병 전투차의 원어가 바로 BMP-3예요. 그게 러시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글라라고 하는 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메티스 대전차 미사일.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한국 방산에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 거예요. 90년대. 그렇죠. 90년대. 그러면서 이 사업을 우리는 불곰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멋있어. 왜냐면 러시아 하면 백곰, 곰이라는 이미지잖아요. 그 러시아인들이 메드베지에 곰이라고 그러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러시아 사람들도 약간 곰을 되게 좋아하고 곰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사람. 독수리, 곰이잖아요. 이런 싸움이잖아요. 톨스토이 단편소설 중에서도 세 마리의 곰. 맞아요. 오, 잘하시네요. 우와, 대박. 톨스토이 아는 사람이 많이 러시아 하면 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불자를 붙인 거야. 불곰하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들어온 것들이 기반이, 한국이 갑자기 지동 미사일 신공을 개발해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대전차 미사일 현공을 개발해요. 그
그다음에 현무 미사일을 개발해요.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 현무 3 개발해요. 현무 4는 탄두가 4.5톤이에요. 현무 5는 탄두가 9톤이에요. 이런 게 급작스럽게 개발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론 시작은 미국 기술 지원을 받아서 시작이 됐지만 이제 T-80 탱크가 들어오니까 물고 뜯고 씹고 해봤을 거 아니에요. 뜯어보면서 여기에 있는 많은 기술들이 탱크에 적용이 되는 거죠. BMP-3와의 보병 전투차, 우리 보병 전투차 이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방산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21년도에 체제가 해지되면서 많은 것들을 달라졌다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히 그 왜 해제된 거예요? 여기에 우리 김정은 청비서 동지께서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왜냐?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개발하면 베이징 주변국들을 자극하잖아요. 항상 미국은 야 니네는 여기까지만, 김정은이 저돌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을 막아야 돼.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사거리에 탄두 무게 제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비슷한 시기에 사드도 도입이 되지 않았어요? 북한 핵무기 개발은 모든 건 창과 방패예요. 저쪽이 창을 개발하면 이쪽은 방패가 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게, 이름 자꾸 푸틴 후배라고 뭐 친나파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르테미스 지금 갔죠? 위대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 이란 전쟁 때문에 아르테미스가 묻혔어요 지금. 전 세계가 매일 아르테미스 얘기해야 돼요 지금. 그 지구 뒷면도까지 갔잖아요. 위대한 인류의 진보란 말이에요. 이게 묻히잖아 이란 전쟁 때문에. 자, 우주 로켓은 현대 첨단 기술의 총화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로켓 기술은 아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지금 로켓을 쏘아오잖아요. 그것도 이제 브라질 같은 데서 그냥 기술을 싹 가져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로에서 누리호까지 쏘아올렸잖아요 지금. 이제 우주 로켓 강국이 됐어요. 우주 로켓은 제일 중요한 게 1단 로켓이에요. 아, 그렇죠. 나로호가 2단, 3단, 그러니까 2단은 75톤, 3단은 7.5톤짜리거든요. 1단이 엔진 추력이 제일 세야 돼요. 이게. 저 중력 제일 강할 때니까. 중력을 극복하는 게 이게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로켓의 핵심은 1단이에요. 1단을 처음에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한테 야 1단 로켓 줘. 아무도 안 주죠. 그걸 누가 줘요? 제일 중요하니까. 러시아한테 우리가 줄게. 러시아가 1단 로켓을 우리한테 팔았어요. 통째로. 러시아한테 고맙네. 여러 가지. 고마워해야죠. 그러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라도 돈을 얻으려고. 러시아가 1단 로켓을 우리한테 통째로 팔았어요. 실패했잖아요. 또 줬어요. 실패했잖아요. 또 줬어요. 무려 3번을 줬어요. 그럼 러시아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우리가 준 돈으로 새로운 신형 로켓을 개발했어요. 그 윈윈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1단 로켓을 줬을 거 아니에요. 이게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2단 로켓, 3단 로켓 장착해서 우리가 쏜 거예요. 이 경험으로 1단 로켓을 개발한 거예요. 75톤짜리 3개를 묶어서 이거 클러스터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1단 로켓을 줬으면 러시아 기술자가 왔어요. 야 이거 카피하지 마, 보지 마. 24시간 지키겠어요? 우리 조셉은 벌써 3번째가 만났고 피터도 2번째 보니까 좀 다정하잖아요. 그럼 맨날 몇 년 있는데 같이 삼겹살도 먹으면서 아니 러시아 친구한테 한국 사람 과학자가 야 이거 진짜 머리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보드카 말이야. 이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보드카 마시면서 하라쇼 그러면서 야 그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역시 결국에 얘기하게. 한국청 이길 수 있는 거 없네요. 일단을 줬기 때문에 이걸 보고 많은 걸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 로켓하고 탄도 로켓하고는 원리가 같아요. 결국에는 둘 다 다만 탄도 미사일은 지금 최첨단은 액체 로켓이에요. 여러분들도 액체인지 고체인지 알 수 있어요. 쏘면. 근데 알려드릴게. 촛불처럼 이렇게 길게 내려오죠. 맑아요 좀 이렇게. 그건 액체예요. 근데 이렇게 퍼져요. 부태살처럼 밝게. 그건 고체예요. 그러니까 고체 엔진이 왜 중요하냐? 아르테미스 세워놓고 바로 써요? 아니죠. 세우고 사람들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햄버거 먹으면서 하룻밤 새죠. 연료 집어넣고 산화제 집어넣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무기로서는 빵점이죠.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은 액체 로켓이에요.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액체 로켓이 바로 세탄이에요. 지금도 그런 로켓이 없어요. 아르테미스 거도 못해요. 근데 이 액체 로켓은 문제가 있잖아요. 무기를 못 쓰지. 나와서 바로 쏴야 되는데 고체 로켓은 건전지처럼 바로 딱 끼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는 고체가 되는 거예요. 예, 요것만 다르지 로켓 시스템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로, 누리호, 우주로 가는 로켓의 기술은 어디에 적용이 되겠어요? 무기체계에 다 적용이 되죠. 결국에는 기술 그렇게 복잡해요? 연료 많으면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알려줘. 어느 정도냐면 엔진이 지금 한국이 KF-21 전투기 양산 들어갔잖아요.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도 심장은
엔진은 미국에서 사와요. 왜냐? 우리가 세계 최대의 선박 엔진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배잖아요. 하늘에 떠서 이 고열의 엔진을 이걸 감당한다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우주로켓은 더해요. 그 뜨거운 열을 감당을 하고 그 우주까지 가는데 이 자세 조작 이거는 천문학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지금 비행기 엔진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사실 세계에 2개밖에 없어요. 롤스로이스랑 GE만 만들 수 있는 건데 로켓 엔진 그것보다 1000배 더 복잡한 건데 하나만 사고 복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중국이 오매불망 그걸 하는데 실패하고 첨단 기술은 그거 안 돼요. 옷 만드는 게 돼요. 그거. 그게 왜 롤스로이스와 미국만 되느냐, GE나 휴레파커드 이런 데만 되냐면 길고 긴 원천 기술, 과학 기술의 뿌리가 있어야 돼. 러시아도 엔진을 만들어요. 근데 러시아는 미국만큼은 애구력이 떨어져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렇게 친해도 엔진 기술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사업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첨단 기술인데 그걸 한국이 해낸 거죠. 이제 한국이 심장도 이제 엔진도 2030년대 중반이면 만들어요. 그러면 2030년대 중반쯤 되면 명실상부한. 그러니까 KF-21이 미국 허락 없으면 수출을 못 해요. 미국 엔진을 실으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그 제국이 그 힘이 남아 있는 게 바로 롤스로이스 엔진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영국은 비행기는 포기했어도 엔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영국은 지금도 비행기 만들어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건 하루아침에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걸 넘보잖아요. 지금 5월이면 5,000파운드급의 엔진을 시험해요. 이건 무인기 15,000파운드까지 가야 돼요. 중요한 건 그 가난한 폐허에 있던 대한민국이 항공기 엔진까지 넘본다는 거죠. 결정을 찍네요. 대단 미라클이에요. 저스트 미라클. 특히 인구에 비해서 사실 지금까지 그런 것들 기술 만든 나라들 보면은 중국, 미국, 러시아밖에 없긴 하잖아요. 뭐 영국까지 하면은 영국도 이제 제거했을 때 인구도 많았는데 한국은 5천 명밖에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한 게 말이 안 돼요. 사실. 5,200만이에요. 근데 또 대단한 미사일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상대방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은 또 어떤 거예요? 지금 뭐냐면 대한 미사일. 지금 현대는 여러분들 게임해요? 아니요. 예, 합니다. 예. 백끼리 싸우는 해상전 게임 같은 거 많죠. 네, 그쵸. 함포로 막 쏘는. 그때는 거함 거포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영국이 그걸 선동해 드레드노트라는 1905년에 나온.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함포의 사거리가 길면 최고예요. 왜냐하면 함포의 사거리가 짧은 배 100대랑 함포의 사거리가 긴 배 한 척이랑 싸우면 얘가 이겨요. 멀리서 쏘니까. 그러니까 거함 거포주의 시대는 뭐냐? 배가 커야 돼요. 5만 톤, 6만 톤, 7만 톤. 왜? 무거운 대포를 실어야 되잖아요. 막 30인치 이런 포들. 그러니까 배가 크면 무거운 포를 싣고 무거운 포에서는 멀리 쏘고 이 한 포의 구경이 작은 손수가 작은 배는 큰 배 만나면 도망가야 돼요. 무조건. 그거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영국 젠틀맨 그 해군도 도망가야 돼요. 그거 용납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거함 거포주의가 깨지냐? 2차 세계대전 때. 항공모함의 시대가 와요. 항공모함은 처음에는 배로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큰 배만 있으면 되니까. 전함 이게 워십이에요. 그게 드레드노트, 뭐 아이오와급, 뭐 일본의 야마토급 이런 것들이에요. 독일의 비스마르크, 트리피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영국의 후드가 비스마르크한테 한 방 맞고 침몰했어요. 아이고. 근데 결국 그 비스마르크도 영국 해군들이 쫓아가서 결국 격침시켜요. 근데 태평양전 때 항공모함이 처음에 만들어지니까 저 무슨 허접스러운 배야 저거. 근데 막상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하면서 항공모함으로 전함들을 격침을 시키니까 전함이 항공기에 취약하다는 게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항공모함의 시대로 전환이 돼요. 그런데 항공모함은 비행기가 떠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함 미사일의 시대가 열린 게 언제냐? 바로 80년대 포클랜드 전쟁이에요. 이때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 지금도 안 좋죠? 늘 안 좋죠.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잘 알잖아요, 영국이. 우리 아버지 갔어요. 네. 전쟁 때 말고 그 후에. 예, 아르헨티나 명칭으로는 말비나스 아일랜드라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아르헨티나 것처럼 보여요. 가까워. 그렇다고 바로 옆도 아니에요. 또 한 몇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10,000킬로가 넘잖아요.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군부 정권이 민심이 나쁘니까 이걸 돌리려고 포클랜드를 침공해요. 아르헨티나 민족주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요. 그때 수상이 누구냐? 세처. 마거릿 대처. 그쵸. 철을 여자 수상이고 그때 마침 영국이 정규 항모를 다 퇴역을 시켜요. 그래서 인빈시블급의 경항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영국은 지는 애야. 총리는 또 여자야. 항공모함도 없어. 침공을 해요. 인기가 막 올라가요. 그랬더니 세처가 의외로 야 애들 손 좀 봐. 그래서 항모 전단을 꾸려요. 인빈시블급 아크로열 중심으로 항모 전단을 꾸려서 내려옵니다. 좀 오래 걸리죠. 멀리는 있으니까. 근데 이미 저때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현장에 가 있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영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아르헨티나 순양함 만톤급의 벨그라노를 어뢰 두 발로 격침시켜요.
아르헨티나가 저 당시에 한 700명 전사하는데 이 배에서 절반이 전사예요. 핵심 잠수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어찌됐건 저기 왔어요. 포클랜드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르헨티나가 유리하다. 항모도 없고 정규 항모도 없고 경항모고 아르헨티나 붙어있고 영국은 10,000km 예상 가고 여기서 해리어라는 수직이 착륙기가 어마어마한 활약을 합니다. 아르헨티나의 특징이 뭐냐면 저때 항공모함이 있긴 있었는데 벨그라노가 침몰하니까 무서워서 항구에서 밖에서 못 나왔어요. 투입 안 시켜요. 그러니까 항모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토에서 날라와야 되니까 그때 A4 스카이워커나 슈페르 에땅다르 이런 걸 썼는데 슈페르 에땅다르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프랑스제예요. 그러니까 스카이워커는 미국제.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포클랜드에 와서 5분 정도밖에 못 있어요. 빨리 쏘고 도망가야 돼. 거리 때문에. 그런데 영국 항모는요.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해리어기가 떠서 항상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군이 아주 용감하게 싸웠지만 대부분 다 격추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프랑스제 액조세 미사일. 그것도 슈페르 에땅다르라는 프랑스기에서 이게 액조세가 대한 미사일이에요. 이거 한 발로 그 당시 쉐필드 알죠? 쉐필드 도시 축구도 잘하고 쉐필드라는 최신의 구축함이 이거 한 발로 격침됐어요. 그렇죠. 원래 배들은 막 얻어맞아도 침몰 잘 안 해요. 근데 영국의 최신의 구축함이 액조세 프랑스에 한 발로 격침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한 미사일 샥. 그 다음에 중동전에서 에일라트 샤크라고 이스라엘의 1500톤급 호위함이 200톤짜리 이집트 고속정에서 발사한 대한미사일로 격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미사일이야. 대포 필요 없어. 그러면서 대한미사일의 시대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의 대한미사일의 베스트셀러가 탄생해요. 그게 바로 하푼. 작살. 모든 배에는 하푼 미사일 발사관이 4기 내지 8기가 된 서방에는 상대 배를. 그렇죠. 이 하푼 미사일이 세계 최고예요. 저게 하푼입니다. 저기 나오는 게 가운데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저걸 한국이 혜성이라고 국산화했어요. 개발했어요. 혜성.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은 자체 제작한 이지스함, 향후의 KDDX, 지금은 호위함 여기 모두 혜성을 장착해요. 저 혜성은 하푼보다 사거리, 성능, 파괴력이 우수해요. 더 이러면서 좋아요. 에이지스 좀 중요해진 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에이지스가 있어야 미사일 쏠 수 있고 이제 타겟 잡을 수 있고. 근데 이지스함이 왜 나오냐면 이지스는 이제 저게 바로 저 대한 미사일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에 쏘는 미사일들을 막기 위해서. 왜냐 지금 항공모함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포드급은 130억 달러예요 건조비가. 한 방 맞고 침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보호하려니까 방패가 필요하잖아요. 그 이지스함. 거의 500에서 1000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색을 하고 수십 개와 동시에 교전을 하려니까 어떤 일이 필요해요? 바로 이지스함. 함대 방공. 전체 함대를 보호할 수 있는 방공체계가 바로 이지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지스함은 특징이 뭐냐? 방공이에요. 다른 배들까지 다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항공모함은 깡통이에요. 그냥 비행기만 싣고 다녀요. 무기가 없어요. 옆에 다 보호해줘요. 이지스함이 CSG, 미국의 항공모함 타격단은 CSG라고 그러는데 기본이 가운데 항공모함, 한 나라의 항공력. 얘는 취약하잖아요. 그럼 이지스함 하나, 구축함, 그 다음에 타이콘데레과급 이지스 순양함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톤수가 훨씬 커요. 구형이지만. 두 척은 기본. 그 다음에 물 밑에는, 배는 또 잠수함이 취약하니까 LA급 공격 잠수함.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에 군수 보급함. 요 정도로 움직이면 막강한. 지금 이란이 항공모함 멀리서 때려도 감히 범접을 못 하잖아요. 바로 저 막강한 걸 뚫을 수가 없어요. 저 화망을. 그래서 결국 대한미사일의 시대가 거함거포에서 미사일의 시대로 왔고 항공기에서는 대한미사일, 배에서는 대한미사일 이걸 막기 위해서 이지스함이 개발이 됐고 이게 이제 현재까지 온. 근데 우리는 한국은 어떻게 하죠? 이지스함 자체 건조해 세종대왕급 7600톤급 여기서 나온 게 8200톤급 정조대왕함 다산정해가 온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미사일들을 다 자체 생산해. 대한미사일 해성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지대함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도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대공 미사일 해공 이것도 자체 생산해. 그러니까 모든 미사일을 다 우리가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성능은 미제, 동등하거나 유사하고 약간 떨어지거나 약간 높고 가격은 절반 이하라는 거. 그게 무시 못하는 거죠. 또 하늘에서 내리는 강철비 이거는 뭐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해봤더니 드론, AI 막 이런 게 지금 전장이 바뀐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 전쟁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 머리 아픈데요? 드론 때문에? 드론은 괴롭히는 것뿐이지 전쟁을 끝내는 건 병력이에요. 아, 보병. 지금 이란 전쟁을 트럼프가 왜 헤매느냐? 보병이 안 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란이 올 테면 와라 안 와 있지. 해병대 보내봐야 2200명. 82 공수 가봐야 3000명. 사막의 폭풍 작전 91년 이때 무려 95만 명이 동원됐어요. 연합군이. 거의 100만 그런데 명. 쿠웨이트가 경기도 17,000제곱킬로미터.
그럼 뭐 어디만 해? 미국은 그만한 주도 없을 거예요. 너무 이러면. 작아요. 제일 작은 주. 그런데 95만 명. 이란은요. 한반도의 7.5배예요. 너무 크죠. 대륙이에요, 대륙. 그러니까 여기에 딸랑 뭐 몇천 명 갔다? 이란 어떻게 해요? 올 테면 오세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보병이 끝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 쿠웨이트가 저 맨 밑에 조그맣게 있거든요. 이란하고 비교해봐요. 근데 거의 100만 명. 저기에 95만 명인데 이란에 지금 몇천 명 가 있다고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랑 농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지상전은 가능해도 전면전은 때려주게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시작해도 얼마가 필요해요? 의회가 동의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병이 중요해요. 항공전으로 아무리 때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가서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밀해도 굴에 숨어 있는 걸 어떻게 다시 복구하고 나오고. 이란 혁명수비대 20만, 정규군 40만, 바시즘 유명이 100만인데 이란을 다 부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망자 얼마 나와요? 민간인 포함해서 1,500, 2,000 그러잖아요. 보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병력이. 두 번째, 전차 장갑차가 드론을 막 부서지죠? 그건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전차 장갑차가 필요 없으면 왜 폴란드가 K2 전차 사가고 전 세계가 탱크를 만들려고 그래요? 전차와 장갑차는 전장의 제왕이에요. 보병의 지원 없이 가니까 무너지는 거지. 탱크 값이 밀고 들어가서 보병이 내리고 들어가면 바로 끝내주는 거예요. 트럼프 전쟁 할 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의 핵심은 뭐일 것 같아요? 구형 포예요. 포. 지금 전쟁에서 포탄이 쏟아지면 전지를 못해요. 지금 155mm 포가 주력이거든요. 러시아는 152mm, 155 같이 써요. 사거리가 한 40km 돼요. 40km 어디예요 지금? 휴전선에 서울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수원, 동탄까지 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기를 목표물을 쏟아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쓰는 포탄에 저거는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훨씬 미사일보다 싸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하루에 한 3배 정도 써요, 포탄을. 이게 포병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포병인데 포는 단점이 있어. K9이 아무리 1분에 6발, 뭐 초탄 15초 쏘지만 뜨거워지잖아, 포신이. 한 발 쏘고 장전하고 쏘고 그러면 한 발 날라오잖아요. 그럼 계산하잖아요. 30초 뒤야? 15초 뒤야?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포는 가성비도 있고 좋지만 뭐가 문제냐? 장전하고 쏘고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강철비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 비처럼 쏟아지면 어떨까? 그게 바로 다연장 로켓이에요. MLRS. 멀티 로켓 론칭 시스템의 약자가 MLRS예요. 그럼 뭐냐? 저렇게 컨테이너에다가 많은 로켓을 집어넣어요. 수십 발을. 와, 그냥 폭주처럼. 그렇죠. 120mm, 140mm. 근데 저건 뭐냐?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다다다다다 나가요. 10초에 수십 발이 나가요. 오, 진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한 번에 로켓이 비처럼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강철비고, 그리고 신체 갈등이 뭐냐? M270 MLRS는 미국은 240mm 정도, 239mm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구경이 작은 건 120mm도 있어요. 근데 그 포드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에이테킴스 뭐냐면 아미 택티컬 미사일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육군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에요. 그거는 군단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오. 전략사령부가 아니라. 에이테킴스가 뭐냐? 구경이 작은 건 여러 발 들어간다고 그랬죠. 저 포드에 이건 한 발 들어가요. 500에서 600mm. 저거예요, 저거 지금. 구경이 크죠? 그럼 저 앞에 고폭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수류탄으로 치면은 한 600개, 700개의 자탄이 들어있어요. 그 수류탄이 600개 들어있고 700개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강철비예요. 약간 미니 ICBM 같은 거네요. 그렇죠. 수류탄이 700개가 떨어진다고. 그 위에서 열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축구장 4배 면적에 인원이 있다고 그래봐요. 전멸하는 거죠. 대량 살사. M270 MLRS를 가볍게 만든 게, M270 MLRS는 탱크 캐터필더니까 무겁잖아요. 이거를 절반으로 줄여서 포드가 2개인데 M270은 포드를 하나로 컨테이너를 하고 무게를 줄인 게 트럭에 다른 게 바로 하이마스예요. 하이마스가 이거 약자예요. 하이 모빌리티 로켓 시스템이라는 얘기. 쉽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천무로 국산을 했어요. 그 수출도 해요? 수출했죠. 폴란드에. 폴란드도 하고 있고. 저거예요. 저 포드가 2개죠, 지금. 저거는 239mm를 쓰는 거고, 저게 이제 KT즘이라고 하는, 이게 에이테킴스예요. 저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사거리가 180km, 이제 300km까지. 그다음 미국은 저기다가 이제 500km까지. 근데 훨씬 더 비싸겠죠. 비싸죠. 그러니까 저 무기 체계가 우크라이나가 달라고 비는 거예요, 대한민국한테. 미국이 에이테킴스를 처음에 우크라이나한테 제공을 했는데 항상 조건이 있었어요. 러시아 본토는 쓰지 마. 그럼 러시아가 핵무기 쓸 수도 있으니까. 슈라는 이런 얘기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나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공부할 때 우크라이나 애들, 러시아 애들이랑 같이 술 먹고 맨날 껴안고 노래 부르고 그랬어요.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전쟁이 났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에이테킴스를 한 발 쏘면 병력이 전진을 못해. 축구장 내배 면적에 수류탄이 떨어지는데 병력이 어떻게 전진하겠어요. 이걸 쏘면 러시아가 움직이질 못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선을 넘으니까 인민군을 받아들이니까 북한군을 이제 미국이 에이테킴스를 러시아 본토에도 쓰게 해줬어요. 러시아 군인들이 많이 희생당했었죠 에이테킴스. 저게 천무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한국이 가진 미사일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거 한국 방공무기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지금 비행기 시대가 열렸잖아요. 지금은 제공권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공권을 장악을 해야만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전쟁을 했을 때 캄보디아 일방적으로 터졌죠. 캄보디아는 공군이 없어요. 아예.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 터지는 거죠. 그 훈센 일가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차피 보병이 있어야 된다. 이 정신은. 공지전이에요 지금. 공중 어무 속에 보병이 들어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제압을 못하는 이유도 러시아가 대규모 폭격을 못하잖아요. 제공권을 장악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막의 폭풍 작전, 이라크 작전, 그다음에 아프간 전선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 공격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하잖아요, 오로지. 이것만 의존하니까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공중으로 하잖아요. 제공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 추락한 비행사들 데리고 오잖아요. 제공권을 장악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항공기가 중요해지니까 이걸 격추시키기 위해서 방공 미사일이 개발됐어요. 그런데 미사일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제. 비행기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미사일은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거예요. 너무 빠르잖아. 일반 미사일 마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보니까 뭐예요? 방공망이잖아.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저 못된 짓 하는 이유도 왜냐면 민간인들 막 살아잖아요 사실은. 그건 선을 넘은 거예요. 이스라엘 생존권을 넘어선 거예요. 뭐냐? 나는 안전해. 아이언돔, 데이비슬링, 에로3 촘촘히 막고 있어. 이란이 아무리 싸도 다 맞거든. 꾸준히 민간인만 일부 죽거든. 방공망이 제일 중요해졌어요. 자, 이란이 승질나니까 자기가 의도맞으니까 어딜 때려요? 주변국 때리잖아요. 그냥 막. 이란이 그럼 나쁜 놈 같냐? 이란도 명분이 있어요. 왜?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다 미군 군지 있잖아요. 얘네들 거기서 항공기가 출격하거든. 미국 군지만 때리니까 미국 땅이라고 가정하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주변을 때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얻어맞았어. 바로 건너편에 있잖아 지금. 홍해 입구에.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여러분들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알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개발된 건 80년대예요. 그때 썼던 방공체계가 장거리는 나이커클리스. 그 다음에 중고도는 호크였거든요. 이 호크를 대체하려고 만든 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걸프전 때 처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썼거든요. 지금은 팩3, MSE가 최신형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팩3 MSE는 요격률이 95에서 100% 사이예요. 이게 미국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천궁포대 2대를, 그러니까 천궁1은 항공기를 요격하는 거고 천궁2는 탄도탄을 요격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천궁2를 수출했는데 이 천궁2가 요격률이 무려 96%가 나왔어요. 오, 16%. 오라고 그러죠? 이 정도 놀래면 안 돼. 지금부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 왜냐? 오케이, 준비됐어요. 자, 준비해야 돼. Everybody ready? 80년대 나왔다 그랬죠. 걸프전에 처음 썼어요. 난리가 났어. 탄도탄을 막네? 막 선전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격률이 0%에서 20%였어요. 그렇게 나아졌어요? 네, 왜냐?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때는 날라오는 걸 직접 맞추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근처에서 터져요, 이렇게. 이걸 근접신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충 근처에서 터지면 얘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얘가 피해가 그대로 안 가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요것도 다 요격으로 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팩3 MSE는 히트킬. 근처에 터지니까 직접 맞춰요. 어른이 때리면 맞아야지. 히트킬. 몇 년 걸렸어요, 지금? 80년대 나와서 50년 걸렸죠? 50년 동안 계속 개량을 한 거예요, 실전을 통해서. 천궁2는 첫 실전이잖아요. 첫 실전이 96%니까. 어떻게 그래? 놀래야지, 여기서. 어떻게 처음부터? 왜? 80년대 패트리엇을 만들 때 미국의 전자, 전기, 기계, 로켓, 반도체, 지금 한국은요. 세계 최고 반도체, 기계, 전자 다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오 마이 갓, 어메이징, 오마이 알라죠. 알라죠. 알라후 아크바르, 신은 위대하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패트리엇 미국한테 얘들아 패트리엇 좀 줄래? 나 쓸 것도 없어.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1년에 생산하는 게 한 1000발 정도 돼요. 일주일 사이에 이란전, 미국과 이스라엘 쓴 게 1000발이에요. 그 미국의 단점이 안 돼요. 생산이 안 돼요. 그리고 탄도미사일은 또 어떤 게 있냐? 항공기는 맞추면 탄도미사일은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요. 지금 날 때리러. 근데 한 발 쐈는데 불안하죠.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 2발을 쏴요. 그러니까 미사일 소진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국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다 줘.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신청해도 5년 걸려요. 한국은 지금 신청하면 전화 끊기 전에 배달이 돼. 진짜요? 그 정도. 폴란드가 그랬잖아요. 1년 만에 배달했잖아요. 와.
거기다 또 하나는 패트리엇의 특징이 뭐냐? 비싸요. 패트리엇 미사일이 보통 한 60억쯤 해요. 최신형은 한 80억쯤 한다고 그래요. 근데 천공은 15억에서 20억 사이예요. 하나당. 한 발당. 그 비교가 돼요? 요격률은 비슷한데 가성비는 뛰어나잖아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비행기 보내서 우리가 쓰던 거 30발을 싣고 갔잖아요. 진짜. 그래서 미국이 이거 다 써가지고 사드도 다시 가져갔잖아요. 네. 모자라니까. 사드는 한 발에 200억쯤 해요. 돈 장난이에요, 돈 장난.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어떻게 돼요? 가성비의 싸움인 거죠. 거기에 K방사는 우리가 개발하니까 미국처럼 까다롭지도 않고 신속 배달, 앱도 서비스 철저, AS 훨씬 좋잖아요. 기술 이전도 해죠. 왜냐? 그래야 우리가 뚫고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K방공이 또 미래가 뭐가 있냐면 드론의 시대잖아요. 드론의 시대가 되니까 고민이 뭐냐? 패트리엇 60억, 8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란 샤헤드 136은 2만 불이에요. 2만 불이면 얼마예요? 한 3,500? 60억. 몇 배예요, 지금? 200배잖아요. 이거 하나 막으려고. 이게 고민인 거예요. 어떻게 가성비로 저걸 막을 수 있느냐. 그럴 때 등장한 게 기관포예요. 기관포는 총알로 쏘잖아요. 탕탕탕. 한 발에 얼마겠어요? 몇십만 원도 안 하지. 그래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랑 분석가들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트럼프의 잘못이 뭐냐면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장비도 필요하고 근데 사실 드론 막을 수 있는 장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 딱 두 가지예요. 우크라이나랑 한국인데 진짜. 관세랑 이상한 짓으로 계속 때렸으니까 오히려 못 사는 거예요? 불리해요. 우리가 이제 의가 됐는데 트럼프 그거 인지 못하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수도권의 높은 건물에는 군인들이 살고 있어요. 꼭대기에. 드라마에 봤어요. 드라마에서 봤죠? 그 건물에서 1층만 내려가면 탈령이에요. 거기서 내려와요. 20mm 벌컨 부대가 있어요. 게이틀링건이라고 해서 수십 발이 저게 이제 벌컨포예요. 램보 같은데 봤어요, 영화에. 저거는 네. 화망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사거리와 파괴력에 좀 문제가 있어요. 화망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데 30mm는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완샷 원킬이 돼요. 오. 그걸 우리가 개발한 게 비호라는 거예요. 비호 기관포, 쌍열 기관포 양쪽에 두 개. 저거예요. 저게 비호거든요. 오. 저게 30mm예요. 오. 전차에서 쏘는 거예요? 예, 그쵸. 캐터필러에 쏘는 거죠. 저거 이제 기계화 부대를 보호하는 거예요. 적기로부터. 기갑 부대가 항공기에 취약하니까. 그러니까 개발할 때 그랬어요. 아이고 바보들. 지금 시대가 미사일 부대가 첨단 시대인데 기관포를 왜 개발해? 욕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저게 드론을 잡는 데 최적화되어 있거든. 드론은 빠르지가 않잖아요. 그냥 막 쏠 수 있고. 샤즈 136 같은 거는 예, 한 발에 완샷 원킬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글라, 러시아 불곰형이 도와준 걸로 신궁이라는 맨패드 단거리 미사일 개발했거든요. 비오에다가 단거리 미사일을 결합을 시켰어요. 그게 비오 복합이에요. 오, 같이. 그러면은 비오는 사거리가 2, 3km 고도. 그 다음에 신궁은 이제 한 4, 5km. 그 다음에 그 이상은 이제 우리 천마라는 게 또 있어요. 요걸로 이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서울 옥상에는 벌컨이 있어요. 비오가 있어요. 비오 복합이 있어요. 지금 저건 천마예요. 저기 쏘는 거는. 프랑스의 크로탈 미사일을 가져다가 우리가 개량했는데 저건 이제 점점 퇴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생각보다 방공망이 아주 촘촘한 거예요. 진짜. 뭐 이스라엘 못지않게. 이스라엘 같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NDS 미 국방부가 만든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국은 국방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primary responsibility for deterring North Korea. 북한을 억제하는 주 임무는 이제 한국이 맡아라. 그건 뭐냐? 핵은 우리가 해줄 테니까 재래식은 너네가 충분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미 충분한 국방력을 가지고 그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북한에 무인기 침투했는데 못 잡고 날 잡아봐라 도망갔는데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벌컨이나 20mm도 떨어지면 차량도 부서져요. 오. 사람은 즉사고 이걸 쏘면 수십 발 수백 발이 나가는데 낙탄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시내에. 어떻게 쏴요? 그러니까 못 쏜 거예요. 격추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전시에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전시에는 화망을 구성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드론들이 들어와서 해집는다? 어렵죠. 그 다음에 비오, 비오복합, 천궁, 2, 그 다음에 그 사이에는 패트리엇, 3, 그 다음에 그 애는 이제 LSM이라고 있어요. 40에 60km는 LSM이 곧 배치가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LAMD라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로켓을 막는 시스템이 곧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실전 배치된 게 아이언 이스라엘의 빔이라는 게 있는데 레이저로 쏘는 거예요. 오. 우리는 천광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저로 적 드론이나 이걸 타격하는 거예요. 이 레이저는 특징이 뭐냐? 값이 싸요. 한 발에 2,000원이에요. 우와. 막 쏴도 되겠네요. 막 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는 이제 출력과 이 능력을 사거리 계산을 하면 우주 전쟁에 나오는 슉 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옛날 애니메이 나왔던 것처럼. 그것도 멀리 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관점이에요. 자, 아직은 비 오는 날, 흐린 날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사거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쏘면 완샷 원킬이 돼야 되는데 아직 출력이 약하니까 한 1, 2초 걸리는 이 문제. 이걸 계속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전뺄 때랑 비슷하네요. 미세먼지가- 근데 저번 그 군인들 얘기했는데 요즘 뉴스 보면 미국 델타 포스 얘기 많이 나오고 옛날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한국 특수부대 일종의 참수부대가 있었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 뭐냐면 이제 델타 포스나 네이비실 이런 부대는 임무가 다양하죠. 특수 임무. 이번에 대북으로 네이비실 6팀이 오사마 빈 라덴도 제거했지만 이번에 구출하는 데도 갔잖아요. 구출하는 팀 같았어요. 원래 조종사 그다음에 이 사람은 WSO 무장 통제사인데 이걸 구출하는 거는 탐색 구조 부대가 따로 있어요. 전대라고 공군에. 이 사람도 특수부대예요. 조종사를 구출해야 되니까 아주 강인해요. 근데 델타포스까지 갔고 대북으로까지 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임무를 좀 응용한 거죠. 근데 한국에 있는 707 부대 그다음에 식산 특수임무에다는 임무가 오로지 딱 한 놈만 팬다예요. 누군지 아시죠? 그분. 네, 그분. 머리만 자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대들은 세계에서 적 지휘부 한 놈만 제거한다, 한 놈만 팬다라는 부대로는 이 정도 막강한 707, 그 다음에 식산 특임단 이 두 부대는 오로지 한 놈만 패는 거예요. 누가 피라나 조셉이나 슈라나 한 놈만 팬다고 쫓아다녀봐요. 계속. 무서워 안 무서워? 너무 무섭죠. 살죠. 아무리 힘이 없는 놈이라도 나만 쫓아오면 진짜 무섭잖아. 징그럽잖아. 그게 바로 저 부대예요. 왜냐? 바로 한국 전장 환경에 특화된 부대인 거죠. 자, 북한은 어느 정도냐면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의 핵무기가 자동적으로 발사되게 해놨어요. 어머머. 왜 그랬을까요? 나만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오로지 김정은을 위한 나라가 바로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라고 하는 대가리가 잘라지면 끝나는 거죠. 이번에 하메네이 제거하고 나서 센트콤 중부사령관이 그랬어요. 우리가 배면머리를 잘랐다. 그거는 중부사령관이 말 잘못한 거예요. 이란은 메두사거든. 히드라거든. 맞아요.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모든 게 여기 있어. 얘 하나야. 2인자는 존재하지 않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 그러니까 얘만 자르면 끝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한국형 독침부대인 707부대 13특임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대는 오로지 모든 게 먹고 자고 입고 생각하는 게 김정은만 제거하는 거죠. 그럼 김정은으로서는 짜증나죠. 그러니까 모든 안보 전략은 그 나라에 특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무식한 현무5라는 탄두 무게가 9톤에 달하는 미사일 개발. 이게 세계 최대의 무식한 미사일이에요. 세계 첨단 미사일이 아니고 최고로 무식한 미사일이에요. 탄두 무게가 9톤이니까.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벙커버스터 미국의 GBU-57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일으켜요. 그런데 쟤는 파괴력은 어떻게 돼요? 속도와 질량이 비례하거든요. 무겁게 고속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관통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얘는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한국의 지형은 주로 화강암, 돌이 많잖아요. 여기다 굴을 뚫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은 흙보다 파괴력의 전달력이 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안에서 이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거대한 지진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안에 있는 빈 공간들은 다 무너지는 거죠. 한꺼번에. 아니면 타격을 받거나 인체에. 그러니까 저것도 바로 한 놈만 팬다예요. 저거예요. 저게 바로 현무5. 어마어마하죠. 저게 유명한 게 저 차가 개걸음을 해요. 바퀴가 그냥 서서 옆으로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대하지만 기동력이 탁월하고 회전력이 탁월하다는 얘기죠. 저게 지금 현재 000대를 배치할 생각이에요. 200대 일단 1차로 배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원샷 원킬이에요. 저게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의 목표물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사일 막 떨어지고 막 그러면 큰 아파트가 무너질 것 같죠? 안 무너져요. 튼튼해서 부분적으로만 파괴돼요. 근데 저거는 아파트 전체를 뚫고 들어가거든요. 진짜. 그리고 그 안에서 파괴력은 벙커버스보다는 약하지만 특히 한국형 화강암 지형에서는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에서 터지는 게 폭발력이 큰 게 지상에서 터지면은 에너지가 흩어지잖아요. 근데 지하에서 터지면은 에너지가 뚜껑이 되잖아요. 화강암이 그대로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북한이 땅굴 파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가 만일에 지하 100m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누가 저 현무5를 때린다고 생각하고 우리 기분이 좋겠어요? 불안하겠어요? 너무 불안하죠. 그러니까 모든 안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K2 탱크를 팔아요.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 팔고 하나는 노르웨이 팔았어요. 그럼 사양이 똑같겠어요? 한쪽은 에어컨을 원할 거고 한쪽은 히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안보에는 거기에 맞는 특화된 것들이 있어요. 한국은 한국에 맞는 특화된 독침 전략들이 다 있다. 그리고 이 방공의 시대에 K방공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 이거 그때 얘기했던 책이에요? 예, 무국화 시대. 오, 영어 타이틀도 예, 너무 The Age of Non-Polarity. 전쟁의 시대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한테는 애증이었어요. 한국의 반공 독재 체제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한국의 스탠다드를 만든 기준이 미국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비반비 그러지만 한국은 철저하게 친미 국가예요. 근데 그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고 이란을 침공하고 지난해 침공하고 이번에 또 침공하고 쿠바도 침공 쿠바도 침공하려고 하고 있고 진짜 할 거예요? 한대요. 트럼프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요. 우리 학교 선배는 같은 동족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러면 과거에 질서를 지키던 소련의 중심이 러시아잖아요. 냉전의 질서를 지켰어요. 미국은 냉전의 자본주의 질서를 지켰잖아요. 이 두 나라가 각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요. 대만 내 건데 쟤들도 하는데 나는 못할까? 이 위험이 있는 거죠. 오,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의 시대예요. 태국, 캄보디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후티 여기저기 전쟁. 또 중앙아시아 탄탄한 국가들도 서로 항상 으르렁거리죠. 맞아.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바로 냉전이라는 두 극. 소련이 무너지니까 이 질서가 깨져요. 미국이 예전 같지 않아요. 미제 조섭 그러지만 미제국주의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제국이라는 건 제국주의가 나쁜 면도 있지만 제국이라는 건 그만큼 강대한 국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제국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거의 끝나가는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석양. 그러나 그럼 중국은 또 대단한 아니에요. 중국은 미래가 없어요. 오. 중국의 피크 차이나 여기까지다. 독재의 한계. 독재 체제는 초기에 자원을 동원해서 집중적인 발전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동원이 되면 발전의 발목을 잡아요. 미국이 왜 그동안 위대했죠? 민주주의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능력과 기회를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금 옥죄고 있잖아요. 자, 독재는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뽑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옆에 이런 사람들 많죠? 그죠? 시진핑이 그런 거예요. 충분히 보면은 약간 김정은 느낌? 진짜 그 정도. 그러면 그 다음에 러시아는요. 옛날에 러시아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반분했던 러시아가 전쟁에 옳던그러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중진국으로 추락한 러시아, 피그 차이나, 팍스 아메리카나의 석양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골목대장이 있으면 애들이 이러고 다니죠? 근데 골목대장이 없어 봐요. 너도 나도 나야 이게 무국화예요. 전쟁의 시대. 그러면 오히려 한국한테 기회 될 수. 찬스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선셋 지린해가 있으면 라이딩 선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이 세계 군사력 5위예요. 핵이 없어도 5위 맞습니다. 경제력은 10위잖아요.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와서 함정을 만들어 주셔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지금. 지금 이란 전쟁에서도 헤매는 게 바로 함정이 없어요. 노후화됐고 그 최신의 함정에서도 불나는 건 뭐냐면 피로도가 높아서 그래요. 그 다음에 반도체. 지금 TSMC 대만 아니에요. 다시 AI 시대는 메모리로 와요. 배터리.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에 들어간 배터리는 또 달라요. 친환경. 그 다음에 전기의 시대예요. AI는. 전기에 또 강국이에요. 원자력. 그러면 한국은 경제력은 10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문화. K컬처. 감당 안 되죠? 소프트 파워 한국 1등이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도 팝송을 들어요. 왜? 옛날에는 굿세어라 금수나 이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맨날 밥 딜런, 비틀즈, 비지스 듣고 다이어 스트레이츠 뭐 듣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젊은 애들은 팝송을 몰라요. 왜? 이 노래가 더 좋거든. K-pop. 그렇죠. 케이팝. 오히려 미국에 있는 애들은 K-팝을 듣고 아버지까지 K-팝 뛰면서 이제 노래 들으면서 아버지까지. 자, 문화 보세요. 군사, 경제, 문화. 그다음에 더 큰 건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의문을 겪는데 바로 정치예요. 민주주의.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위대합니다. 지금 2024년 노벨 평화 경제학상을 탄 사람들이 에스모글루, 로빈슨 잔슨 이 사람들이 쓴 책이 Why Nation Fails라고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여기서 체제의 건강성의 사례로 대한민국을 들어요. 오, 경제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발달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정말 피눈물 나게 유엔군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프리카의 소국보다도 가난했던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에 우뚝 섰잖아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프로시듀얼 데모크라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100번은 탄핵당했어요. 사실 윤열 탄핵한 아침에 새벽에 저도 그때 개정해서 잠을 못 잤지만 탄핵하는 거 보고 오히려 그걸 올렸어요. 이제 더 이상 민주주의의 중심은 미국은 아닌 것 같고 사실 한국이 진짜 멋진 나라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그 후에도 과정이 있었지만 진짜 장한 민족 고대인이야.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 멀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가장 강대한 시기가 지금이에요. 과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개토대왕이라고 아시나요? 세종대왕은 아시죠? 네.
세계는 그분들을 몰라요. 우리만 가슴속에 있는 분들이지. 근데 지금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죠.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막부터 북극까지 모두 다 알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유엔이 만들어준 나라예요. 유엔군이 왔고 유엔이 도와줬어요, 우리를. 우리도 어릴 때 유엔이 준 보호품 먹었거든요. 그 유엔이 만들어준 나라고 미국이 투자해서 성공한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 그래서 오바마가 그랬잖아요. 입만 열면 대한민국, 대한민국. 그게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미국의 스탠다드를 이식해서 가장 성공한 나라, 미국을 앞질러 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파도가 왔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주변국이 강할 때예요. 청나라 강해 병자호란, 일본 강해 임진왜란, 당나라 강해 당태종 침입, 거란 강해 고려 거란 전쟁, 일본 강해 근대 메이지 유신 일제강점기 36년. 옆 나라들이 강하면 우리가 항상 코피가 터졌어요. 자, 일본 잃어버린 20년 30년, 러시아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중진국, 그다음에 중국 피크 차이나 내부 골마 터져요. 트럼프 또 말하는 되죠 미국.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인 자율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와,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 특히 미사일 너무 대단하고 또 특수부대. 근데 다 북한이 있으니까 외부에서 위험한 나라겠다. 오히려 반대잖아요. 이런 기술 더 발달하고 했으니까. 다들 어떠셨어요? 오늘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마음이 많이 놓이네요. 괜찮겠죠? 이제 괜찮겠죠? 그렇죠. 하고 앞으로 미래가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까지 기술력이 대단한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 자동차 만들다거나 아니면 에어컨이나 뭐 냉장고 잘 만드는 거 알고 있었는데 미사일까지 이렇게 잘 발달된 거는 몰랐어요. 저희는 약간 러시아가 그래도 제일 강한 나라겠지 이쪽으로는. 그래도 지금은 뭔가 한국이 더 많이 발달되지 않을까. 그렇죠. 조세호. 무국화 시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한국은 그거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영향 미치고 많이 도와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국화 시대 한국은 태극 시대. 박사님 감은 어때요? 한 2천만 뷰 가는 거예요? 2억쯤 가야 돼. 2억 뷰. 와, 역시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러면 다음에 또 불러서 3억 뷰로 갑시다. 네네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